자, 오늘만 지나고 나면은 6월 8일입니다. 오늘만 지나고 나면은 국내 증시의 불확실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폭 해소가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시황부터 들어가죠. 시황부터. 그래서 자료 방송 중에 맨 뒷부분에 이제 보여드렸는데 아주 행복하고 흐뭇한 내용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장중 기준에서도 이거 좀 쉬어가야 될 구간 아닌가요? 질문도 주셨고 많은 그 질문도 주셨는데 결국은 제가 판단할 땐 이렇습니다. 2016년도 이후의 흐름 매번 강조드린 것처럼 금리를 인상한 시점이 2015년 12월이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불확실성 해소 부분과 함께 이제 움직임 나온 요 흐름이 되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2016년 2월 바닥 대비해서 262%의 강세예요. 그죠? 하이닉스가 288%까지 움직임이 나왔었을 거예요. 그리고 요 흐름이 나스닥 쪽에서도 연동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2016년 바닥 대비 133%.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가장 강한 흐름을 연출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나스닥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종목군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쪽의 흐름에서 바닥 대비 133%의 흐름을 나타내주고, 그 다음에 지극히 정상적인 이제 S&P 500 지수 업종 대표주들 500개 종목에 대한 흐름이 76.45%. 아직 뭐 최고 고점을 뛰어넘지 못했습니다만 76%의 강세. 다우지수의 기준이 75%. 다우지수는 30개 종목이 편입이 되어 있고 업종 대표주죠. 그래서 시가총액 방식이 아닌 주가 평균 방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니케이 쪽도 오늘까지도 니케이 쪽이 연동이 돼 있어요. 그래서 니케이 쪽이 오늘 1.37%, 그러니까 개장 초의 고점을 전부 뛰어넘는 그런 흐름으로 마감을 잘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니케이 지수도 저쪽 바닥 대비해서 55.93%의 흐름을 가져갔죠. 55.93%의 흐름을 가져갔고, 그리고 지금 독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과 일본 쪽이 2016년도에 저점을 깨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독일 같은 경우 저점을 깼거든요. 우리나라는 당연히 저점을 좀 깼었죠. 근데 그 독일이 빠르게 가격 반발력을 나타내주면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 있어요? 결론적으로 지금 바닥 대비해서 이제 뭐 3월 저점이 한번 깼기 때문에 3월 저점이 형성된 건데 55%의 강세를 연출해주고 있는 거죠. 55%의 강세. 이러한 흐름이 국내 증시에도 이제 연동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국내 증시에도. 그렇게 해서 국내 증시에 연동이 되는 부분을 기대를 할 수 있고 그 추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바라다 볼 수 있고.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오늘 그 방송 맨 끝자락에 좀 보여드렸는데 월봉 기준에서 코스피 전체적인 흐름을 봅니다. 우리도 고종 2016년 바닥 대비해서 흐름을 놓고 보는데요. 사실상은 2016년도 대비해서의 그 등락률 자체를 지금 구하기도 어렵죠. 현재 기준에 2003년 바닥 대비해서는 51%. 그나마도 그렇게까지 소외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이번에도 바닥 대비 반등이 사실상은 제한적이고 2016년도 대비해서도 월등히 제한적이고, 그러니까 고점 대비 여전히 많이 깨져 있는 상황이죠. 어찌됐건 지금의 기준은 지난 그 하반기에 연출이 됐었던 요 흐름 있잖아요. 하반기에 연출이 됐었던 시장의 디커플링 상태의 해소 부분, 여기에 연동이 됐던 게 IT 종목이에요. IT 종목의 흐름. 그 부분이 하필이면 코로나19가 또 대구 지역에서 또 확대가 돼버리고 그렇게 되면서 우리나라도 큰 충격을 받게 됐는데 이제는 서서히 그러한 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다시 보시게 되면은 해외 증시와의 디커플링 상황,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또 나스닥, S&P 500 지수, 다우, 그리고 일본, 그리고 독일, 그 어느 쪽을 보더라도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강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이렇게 따졌을 때 뭐 우리나라는 원래 약해서 아닙니다. 원래 약해서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기준이 2003년 랠리 이후에 리먼 브라더스 터지고 조정을 심하게 받았었잖아요. 근데 저 2007년도 고점을 넘긴 게
우리나라는 2011년도입니다. 미국보다 빨리 넘겼어요. 미국은 다우지수가 언제 넘깁니까? 2007년 고점을 2013년도에 넘깁니다. 2013년도에.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가 결코 그렇게 뭐 약한 국가도 아니에요. 이번의 기준에서는 이번의 기준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우지수의 기준에 2011년도 17년도 11월까지의 랠리, 예? 바닥 대비해서의 15,450에서부터 24,327까지 저 랠리를 따져보면요, 다우지수 기준에 24,327.82 마이너스 15,450.56 50.56 나누기 15,450.56을 해주면 57.45% 움직였거든요. 57.45. 이게 무슨 얘기냐면 2016년 대비 2017년까지의 등락률을 얘기해요. 우리나라는 그때 얼마큼 움직였느냐? 그러니까 2016년도엔 잘 못 움직이다가 2017년도에 등락 범위가 나옵니다. 그렇게 돼서 11월까지로 따지게 되면요. 자, 256 하나 63 마이너스 181797 나누기 181797 해주면 40.90이죠. 큰 차이는 안 납니다. 거기에 또 한 가지는 2016년 빼고 2017년도 1년 동안의 랠리를 따졌을 때 우리나라는 나스닥 수준만큼의 강세를 뗐어요. 대략적으로 얼마요? 27%의 수준이죠. 이것도 계산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자꾸 결여되어 있으신 상태니까 그 자신감을 회복시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월등히 강했단 말이에요. 이때 연간 단위 기준 11월까지. 예? 자, 보시면 어떻게 27% 맞죠? 그러면 요 당시 기준에 다우하고 S&P 500 지수 보겠습니다. 메모장 꺼내놓고 설정을 해놓을게요. 저도 이제 머리가 나빠가지고 늙었나 봐요. 코스피 유가증권 시장에서 사실은 2007년 기준에 어떻게 돼 있어요? 1월부터 11월까지 상승률이 27.09%입니다. 그러면 유가증권 시장하고 또 들여다볼게요. 다우지수하고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 2017년도 대비해서의 흐름. 물론 2016년도에 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만 24,327.82 마이너스 19,677.94 나누기 19,677.94를 해주게 되면은 얼마? 23.6이죠. 그러니까 다우지수보다 우리가 더 높아요. 소폭이지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절대 약하지 않았다는 얘기,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3.63, 그죠? 그리고 S&P 500 지수도 한번 보죠. 이왕 보는 거. 요거 한동안 자주 보여드렸었어요. 그 2018년도에 디커플링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고 어려워하시고 힘겨워하셔서 요때 당시 기준에 이렇게 보여드렸었는데 조금 전에 맞나요? 조금 전에 이 11월까지 기준 이렇게 해서 보여드린 게 맞죠? 24,327. 마찬가지로 S&P 500 지수의 흐름도 놓고 보겠습니다. 다우 지수보다는 조금 더 강세를 띄었을 거예요, 아마도. 그리고 나스닥이 월등한 강세, 27% 수준의 강세를 띄었을 거고, 마이너스 224513 나누기 224513 해주면 18.37이네 여기는. 18.37%. 누가? S&P 500 지수가. S&P 500. 다시 계산해 볼까요? 265774 마이너스 224513 나누기 224513. 그러네요. 18.38 정도 반올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두 개를 더 봐야죠. 두 개 더 보고 1번까지 보죠, 뭐. 두 개 더 보시면은 일단은 나스닥은 상대적인 강세를 띱니다. 다우나 S&P 500 지수보다는.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마찬가지고. 6914. 근데 여기서 특이할 만한 내용을 또 보셔야 돼요. 어제는 어제대로 시황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어제는 금리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드렸죠. 오늘은 시장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죠. 뭐 수익률 광고하고 마케팅 해야 되는데 그런 거보다도 여러분들께 더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기준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28.09%의 기준이에요. 마지막으로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기준을 잡아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기준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흐름입니다. 134,205 마이너스 89855 나누기 89855.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이 기준이 뭐가 돼요? 그 공화당 정부의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공화당 정부. 그죠? 공화당 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의 공화당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흐름이 형성이 됐다라는 것은 좀 고무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굴뚝주들, 그러니까 방산업체들, 공화당은 이제 방산업체들 그렇게 해서 꼭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 때 이라크전 걸프전 터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뭐 패트리어트 미사일 팔아먹고 뭐 이런 식으로 또 원유 사업, 전통 에너지 원유 사업, 그 다음에 복제약이 아닌 전통 제약 이런 쪽이 공화당 정부입니다. 민주당 쪽은 이제 IT 쪽이 가장 대표적인 거고 신재생에너지 이런 부분이죠. 환경. 그렇게 해서 각 정부 때마다 시가총액 1위가 바뀌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엑슨모빌 전통 에너지 업체가 공화당 정부 때 시가총액 1위를 하고 그리고 뭐 민주당 정부 들어오면 이제 그 당시 기준에서는 MS가 시가총액 1위를 하고 오바마 정부 때 이제 애플이 1위를 하고 근데 결론은 그러한 기준점들이 어떻게 돼요? 이번 트럼프 대통령 때는 업황 자체가 바뀌었다는 거죠. 업황 자체가. 그러니까 업황 자체가 바뀌어지면서 결국은 시가총액 1위가 여전히 애플 그다음에 시가총액 뭐 1조 달러를 넘긴 기준이 아마존 같은 쪽에서 이렇게 새롭게 나와주는 흐름들 그러한 부분들 감안을 했을 때는 이제 조금 뭐랄까 고무적인 상황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그렇게 따졌을 때 전기전자 업종을 들여다볼 건데 다 정리해놓고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전기전자 업종의 2017년도 기준부터 2017년 11월까지 지수 범위의 흐름을 놓고 보겠습니다. 이때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랠리도 어마어마했죠. 동일한 업종 기준이고 서버발 D램의 급증.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뭐 코로나19의 영향 때문에 외부에 나가지 않고 뭐 넷플릭스 같은 업체들이 추가적인 성장을 한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석이 결국은 IT의 서버 증가 부분으로도 연동이 돼 있는 거죠. 이게 눈을 의심할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뭐예요? 61.52%입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해드립니다. 이제 차트는 다 보셨고 녹화 방송 다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전기전자 업종 요 기준점만 일단 잘라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61.52%의 기준이 되죠. 그죠? 자, 다시 정리를 해드립니다. 차분하게. 2007년도 1월부터 11월까지의 기준이에요. 코스피 지수가 27.09% 움직였습니다. 이때 전기전자 업종이 61.52% 움직임을 가져가는데 그냥 우연찮는 흐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우 지수가 23.63, S&P 500 지수가 18.38, 나스닥 지수가 28.09. 그럼 나스닥 지수와 우리나라 지수가 거의 비슷하게 똑같은 등락 범위로 2017년도에 움직였죠. 거기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9.36인데 전기전자 업종은 61.52.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뭐 말 그대로 반도체 업종에 관련된 종목군들 위주로 이제 집중돼 있는데 그 업종에서의 강세가 당연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의 강세. 그렇게 되면서의 시장의 흐름. 그러면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강세가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일리잖아요. 그 흐름 속에 삼성전자와 뭐 하이닉스에 대해서 예를 들면 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그로 인해서 또 중국 쪽에서도 자체적인 반도체 개발 그것 때문에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어려워지고 그거는 소설인 거고 실질적인 내용으로는 그런 기준이 아니잖아요. 다 같은 업종, 다 같은 업황 속에서의 흐름을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는
지금의 시장의 흐름 범위가 윤정두가 해석하는 부분이 어떤 거라 그래서요? 지금의 시장의 흐름이 윤정두가 해석하는 범위는 2018년도 이후의 기준에서 전기전자 업종도 마찬가지입니다. 2017년도 여기서 고점을 찍고요. 똑같이 움직였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어떻게 돼요? 추가적인 급등 랠리가 나옵니다. 다시 보실까요?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016년 이후에 2017년도 고점을 찍고요. 그죠? 여기서 고점 찍고요. 그리고 나서 2018년도 3월에 고점 찍고 나서 조정을 일부 받았다가 랠리가 나옵니다. 물론 3월에 한번 조정을 받았죠. 근데 우리나라의 전기전자 업종은 우리나라의 문제일까요? 우리나라의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다른 쪽일까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 좀 해석을 해드리려고 오늘 시간 걸려서 저 종목군들 기준을 잡은 겁니다. 지수군들 기준을 쭉 이렇게 당겨서 보시면 같은 시기죠. 16년도의 기준입니다. 같은 시기란 말이에요. 자, 요걸 묶어놓고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어때요? 이 기준으로 놓고 보실 때, 이 기준으로 놓고 보실 때, 결론적으로 잠시만요. 저쪽 카카오 TV 쪽에 화면이 좀 잘려 있는데 잠시만요. 안 건드는 게 나아요. 그렇게 해서 화면이 이제 다시 보이시죠? 죄송합니다.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흐름 그나마 지금의 기준에서는 같이 연동폭을 가지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나마도. 근데 지금 소외됐던 범위, 요 범위의 디커플링 상황은 어떻게 책임질 거냐는 거지. 그럼 왜 디커플링이 형성이 됐느냐? 이걸 좀 따져봐야 되는데, 자, 여기까지 설명이 뭐 어려우신 분들도 있는데 다시 정리를 할게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니 막말로 지금 윤정두가 마케팅하고 고객 땡겨서 배 뚝뚝 두들겨 가면서 맛있는 고기 먹어야 될 판에 윤정두 방송의 특징은 뭐야? 이건 뭐 마케팅이 없어. 수익 자랑을 해야 되는데 수익 자랑도 안 해. 뭐 아무것도 안 해. 지 혼자 잘났다고 지금 뭐 얘기하고 있어요? 시황 얘기하고 앉아 있어. 일요일 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출석 검사 한번 합니다. 출석 검사 할 테니까 최대한 많은 분들이 출석 검사에 호응을 좀 해주세요. 어떤 내용을 출석 검사할 거냐면 아직 아니야. 질문하고 잠깐만요. 돌덩이님 우리 1등 하셨는데 잠깐만요. 질문은 어떻게 할 거냐면 왜냐면 실제로 여러분들께 여쭤봐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걸 여쭤봐야 되냐면 잘 보자고요. 지금 우리가 2007년도 1월부터 11월까지의 모습을 보여드렸단 말이야. 아니 2017년이죠. 죄송합니다. 2016년도 기준에 바닥 찍고 움직이는데 17년도에 본격적인 우리나라 지수의 탄력.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상은 어떻게 됩니까? 전기전자 업종이 2016년부터 2017년까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비슷하게 갑니다. 근데 이제 딱 잘라내서 2017년 1월부터 11월까지를 기준을 잡아서 보여드리는데 왜? 2018년부터는 디커플링이 나와버려요. 우리나라 지수랑 글로벌 시장이. 근데 2017년 1월부터 11월까지의 흐름을 보면 코스피가 27% 움직였어요. 룰루 안나 하고 박수치고 좋아할 때고 업종 대표주인 전기전자 업종이 61%의 강세. 그러니까 시장 대비 2배 올랐어. 지금으로 따지면 바닥 찍고 50% 시장이 돌렸잖아요. 그러면 그 바닥 대비 2배 이상 올라와 있어야 돼. 계좌가. 그게 성공한 거지. 바닥 대비 51% 올랐는데 내 계좌는 30% 올랐다고 박수치고 좋아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윤정두도 계좌도 다 까봐야 되는 거야. 에? 아시겠어요? 결론적으로 다우지수, S&P 500지수, 나스닥 지수가 다 똑같이 움직였다. 코스피 지수와.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전기전자 업종도 거의 비슷하게. 오히려 우리나라 전기전자 업종이 더 강했다. 왜? 업종 1위, 2위니까. 근데 이것이 2018년도에 와장창 하고 깨지면서 그들과는 디커플링 상황이 돼버린 거죠. 우리는 2017년 똑같이 11월에 고점을 찍고 비슷비슷한 조정이 나오다가 비슷비슷한 조정에 조금 더 뭐 조정을 받았다면 조금 더 전기전자 업종 기준입니다. 전기전자 업종 기준에서 조금 더 조정을 받았지만 앞부분에 랠리가 더 강했기 때문이라고
친다면 그 이후의 흐름에서도 비슷한 조정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니죠. 얘들은 앞부분에 2019년도에 앞부분에 고점을 넘길 때 우리는 못 넘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기준이 왜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 기준이 왜일까? 그리고 지금 작년 하반기에 전기전자 업종에 엄청난 수급이 들어옵니다. 전기전자 업종에 어마어마한 수급이 들어왔어요. 여러분들은 지금에 와서 모르시겠지만 뭐 동학개미? 삼성전자에 뭐 개인들이 매수해서 3월 이후에 매수해서 확 삼성전자 매수한 개인들이 엄청난 수익을 얻었다. 바보예요?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이 55%를 넘는다는 걸 아시죠?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이 55%를 넘기는데 외국인이 더 많이 벌었어? 개인이 많이 벌었어? 55%를 갖고 있는 외국인이 더 많이 벌었지. 그런 말 같지도 않은 그 얘기에 휘둘리지 마시고 결론은 질문 드릴 내용은 예 안녕하세요. 예. 제일 중요한 내용은 그거예요. 뭐냐면 지금 이러한 불확실성 부분이 예? 디커플링 부분이 여러분들 시각적으로 보실 때도 분명한 디커플링이죠. 이 고점을 이제 막 전기전자 업종에서 넘기려고 하고 있으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지수는 이미 굉장히 크게 넘겼는데 그럼 여기까지는 알아듣겠다. 시장 지수가 2017년도 11월까지는 비슷하게 흘러갔구나. 근데 왜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디커플링 상황이었는지 그리고 이 디커플링 상황이 해소가 돼서 글로벌 시장의 키높이에 맞출 수 있는 건지 글로벌 시장의 키높이라는 거는 필라델피아 반도지수,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대치, S&P 500 지수, 다우 지수, 일본 니케이 지수가 사상 최대치 고점으로 향하고 있는 그러한 수준까지 우리도 연동돼서 돌릴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출석 체크도 할 겸 45번 가겠습니다. 45번. 예, 그렇게 해서 카카오 톡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카카오 톡 쪽에 45번을 눌러주시고 출석 체크도 할 겸 또 이 부분을 좀 알아듣고 계시는지 체크도 할 겸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45번 눌러주고 계시는데 이쪽에 우리 이제 그 카톡방에도 많은 분들이 또 카카오 플러스 친구에도 많은 분들이 눌러주고 계세요. 그러면은 알아도 들으셨고 또 궁금도 하시고 그러는지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준점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오늘 그 무료 방송에서 한 가지 더 잡아드릴 부분이 이재용 부회장의 그러니까 삼성그룹의 오너 리스크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느냐 그 부분인데 일단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어떻게 보고 있냐면 기존의 그 삼성 부회장 구속 뭐 이런 기준에서부터 그리고 최순실 씨 흐름부터 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시장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인정을 하시든 안 하시든 저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면 정정불안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큰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정정불안이 얼마만큼 큰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일단 이렇게 보시죠. 일본 쪽의 흐름인데요. 니케이 지수의 흐름인데 니케이 지수가 여기서 보시면은 굉장히 가파른 흐름이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의 뭐 20%대 상승이 나와요. 여기서부터 20%대 2만 포인트 미만에서부터 얼마? 2만 3천, 2만 4천 수준까지 18%, 20%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선거를 앞두고 좀 불확실성이 있었기 때문에 2017년도에 국내 증시도 강세를 띠고 미국 뭐 나스닥도 강세를 띠고 글로벌 시장이 강세를 띨 때 못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어떻게 돼요? 탄력적인 시세가 나왔죠. 그리고 이제 사학비리가 아마 이때 터져 나왔을 거예요. 사학비리가 아베의 압승 이후에 사학비리.
그러니까 그만큼 정책적인 정치적인 불확실성 부분의 해소라는 것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변동성의 영향력입니다. 추세 부분엔 큰 영향은 없지만 변동성의 영향력은 상당히 크게 형성이 된다. 일단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016년도에 11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죠. 11월 현지 시간 기준으로 8일입니다. 그래서 그 선거 기준에서 그 불확실성 때문에 사실상 흐름 자체가 상당히 제한적인 흐름이 연출이 됐죠. 그리고 그 불확실성이 해소된 이후에 뭐 주변에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상하다 뭐 별의별 얘기 다 필요 없이 1등 국가의 1등 국민들이 뽑은 1등 대통령이 사실상 뭐 공화당이 이상한 사람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공화당에서 정상적인 경선에서 정상적으로 대통령 후보가 됐고 또 민주당의 힐러리 후보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경선을 해서 경선이 아니라 뭐 경선이라고 표현해야 되는 게 맞나요? 하여간에 대통령 선거를 해서 결국은 박빙이 됐든 뭐가 됐든 이겼잖아요. 승리했잖아요. 지금의 기준도 재선에 성공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기준점을 놓고 보죠. 근데 그것이 시장에서는 누가 대선에 성공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관심을 갖는데 우리나라처럼 뭐 대선 테마주, 이낙연 테마주 이런 말 같지도 않은 후진성의 흐름이 아니라 정책에 대한 기준을 보죠. 극명하게 엇갈려요. 미국은 극명하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화당 정부 때는 방산업체들 또 전통 에너지 그리고 전통 제약 이런 쪽이라고 한다면 민주당 쪽은 IT 또 그 바이오 뭐 이런 쪽에 기준이 되죠.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이런 쪽으로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그 엇갈리는 부분은 불법적인 요인 그런 내용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을 완화시켜줘요. 쉽게 예를 들어서 자 북극곰이 얼음 위에서 못 자고 물 속에서 자요. 이거 큰일 났습니다. 환경 문제 심각합니다. 그래서 빌 클린턴 대통령 당시 때 교토 의정서 서명을 하죠. 그리고 나서 또 마찬가지로 파리 기후 협약 오바마 대통령 정부 때 그것을 아버지 부시 때 야 교토 의정서 필요 없어. 야 북극곰이 물 속에서 자든 말든 다 필요 없어. 야 규제 완화해 줄 테니까 전통 에너지 다 발굴해서 다 사용해. 예? 환경세에 대해서 감세해 줄게. 이렇게 정책이 바뀌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 때 딱 들어와서 결국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야 무슨 파리 기후협약을 야 북극곰이 물속에 자든 말든 뭔 상관이 있어. 자 에너지 더 개발하고 거기에 대해서 환경세 부분 뭐 편하게 열어줄게. 민주당 정부 때는 자 IT 개발하세요. 또 뭐 제약바이오 복제약품 계속 생산해 내세요. 우리가 오바마 케어 또 진행하고 할 겁니다. 이런 식의 이제 정책이 바뀌는 거예요. 또 북한에 대한 부분도 부시 대통령 때 쥐들이 뭔데 어찌됐건 우리하고는 동포 아닙니까? 뭐 그쪽에 북한 쪽에 뭐 지도자가 뭐 어찌됐건 간에 결론은 어디 감히 건방지게 부시 대통령이 악의 축이라고 그래. 그럼 우리도 악이네. 같은 형제 같은 핏줄이니까 그런 식으로 악의 축이라고 이제 규정을 짓는 그런 흐름들. 그에 반해서 이제 뭐 마찬가지로 이란 쪽에도 그런 표현을 하죠. 근데 민주당 정부 들어오면은 이란하고의 핵 협상. 2015년도에 이란하고의 핵 협상이 결국은 타결이 되죠. 오바마 정부 때. 그러면서 미국, 이란, 그다음에 중국, 러시아, 그다음에 유럽 3개 국가, 독일, 영국, 프랑스 이렇게 7개 국가가 이란의 핵 협정을 타결하게 됩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 들어서자마자 장난쳐 이것들이 그러면서 다 나 혼자 독불장군이죠. 야 이란 핵협상 다 필요 없어 파기. 그러니까 그런 정책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정책이 펼쳐질 것이냐 예측을 하고 그 범위에 맞는 업종을 찾아내는 것이 이쪽 금융시장에서의 역할입니다. 예? 근데 거기에 정정불안이라는 것은 정정불안 또 혹은 정책과 정치에 관련된 내용은 그것은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특히 이제 후진국은 더 극심하죠. 근데 이제 선진국에도 그러한 내용들이 나온다. 정치적인 불확실성과 정책적인 불확실성. 그러니까 정책적인 불확실성은 이것이 집권 여당에서 추진하던 내용들이 급격하게 바뀌어버리게 되면은 혼란이 올 수 있다라는 내용의 정책적인 불확실성.
그다음에 이제 정치적인 불확실성도 마찬가지의 흐름이 되죠. 그렇게 해서 리먼 브러스 터지고 나서 제로 금리까지 내려놓는 그런 상황 속에 양적 완화를 단행하려고 하는데 야당에서는 그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니 견뎌보자. 양적 완화 하원에서 통과 못 시켜준다. 이런 계속 정치적인 또 불확실성이 확대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2009년 3월 달에 하원에서 양적 완화를 승인해주기 전까지는 시장의 조정이 깊어졌다는 겁니다. 자, 다시 차분히 결론을 쳐드립니다. 우리나라가 2018년, 그러니까 정확히 따지면 2017년 11월 고점 찍고 2018년의 흐름 다우나 나스닥은 다 똑같아요. 필라델피아 반도 지수 똑같고요. 이러한 흐름 속에 우리나라만 유독 밀고 내려갔었죠. 그럼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2017년도이긴 합니다만 일단 삼성그룹의 오너의 리스크, 그렇게 되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이 형성이 돼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 여파가 이때만 해도 그것이 정치적인 불확실성으로 확대해석, 재해석되지는 않았죠. 근데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게 됨으로써 최순실 씨에 대한 문제점들이 불거지고 그것에 대한 클리나를 국민은 열망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사실 클리나가 정치에서 그렇게 크게 개선되지는 못했잖아요. 거기에 또 한 가지의 영향이 제 혼자의 논리고 제 혼자의 주장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옳다 그르다를 우리가 논하는 게 아니야. 어차피 제 의견을 드리러 오신 거니까. 2018년도에 뭐가 있어요? 2018년 초반부터 해서 뭐가 있어요? 고 노무현 대통령 정부, 그 앞에 또 고 김대중 대통령 정부 때처럼 북한과의 대북 관계 개선을 굉장히 추진을 하는 거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부분이 미국 쪽의 심기를 건드린다라는 것은 아실 거예요. 객관적인 걸로 따지자는 거예요. 어차피 저는 아버지가 마산 출신이시고 어머님이 영암 출신이세요. 그리고 뭐 진보건 보수건 관심도 없어. 그리고 뭐 저기 뭐 햇볕 정책이건 뭐 대북 관련된 다 필요 없어. 그냥 나는 그냥 북한이 우리 그래도 같이 말이 통하는 같은 단일 민족이니까 그 정도 범위. 근데 그걸 다 떠나서 금융시장에서의 기준에서만 논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금융시장에서만 논하자. 그럼 금융시장에서만 논하게 됐을 때 진보 성향의 정권이 들어왔을 때는 항상 미국하고는 일정 범위의 트러블이 발생이 돼요. 특히 공화당 정부 들어설 때. 미국의 공화당 정부가 들어서고 우리나라의 진보가 들어왔을 때. 결론적으로 대북 관련된 내용이 미국의 민주당 쪽에서는 유화 정책을 쓰는데 부시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이나 공화당 정부가 들어올 때는 유화 정책보다는 강경책을 씁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좀 정치 쇼를 잘 하죠. 그러다 보니까 북한과의 흐름에서 굉장히 유화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또 그렇게 진행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꼭 그렇지만은 않잖아요. 강경책을 쓰고 있는 거죠. 지금 북한에선 야 콩고물 줘, 사탕 줘 하고 있는데 안 주고 있잖아요. 절대 안 주잖아요 지금. 니들이 먼저 포기해. 아주 강한 모습, 마초의 기질을 보여주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의 기준은 보수 성향의 기준에서 브렉시트가 단행될 정도의 수준. 자, 2016년도에 대선 기준에서 정책적인 기준이 나는 백인이야, 나는 남성이야, 나는 우월해. 야, 그리고 지금까지 민주당이 해놓은 정책들 글로벌 시장에서 해놓은 건 다 잘못됐어. 야, 중국과의 대중 무역 적자 이거 큰일이야. 야, 유럽과의 납타 협상 다시 해야 돼. 멕시코 FTA 다시 해야 돼. 한국 일로 와봐 FTA 다시 해야 돼. 전부 그것을 악을 쓰고 우겼죠. 나는 보호무역 정책이야 라고. 근데 그것이 실제 문제가 됐으면 시장에 폭등 낼 리가 나옵니까 이렇게? 정치쇼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는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나 이런 부분이 실질 흐름은 나타나지가 않고 있는 거죠. 그 얘기를 하면 뭐 하루 종일 밤새도 끝이 없고. 어찌됐건 그런 과정 속에서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유화 정책을 쓰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대화를 했다라는 것이지 강경 정책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절대 지금 사탕 안 주잖아요. 사탕 준 거 있어요? 민주당 정부 들었을 때처럼 유화 정책 쓰고 진짜 이렇게 달래고 하는 게 전혀 없죠. 결국은 그렇게 강경책을 쓰고 있고 내가 주도권을 잡아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정책이 잘못됐다 잘됐다 얘기가 아닙니다. 미국과의 각이 서지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다 하고 싶고 야 내가
북미 정상회담에서 내가 모든 걸 끝내버리고 싶은데 우리나라가 중재자의 역할로서 자꾸 끼어들게 되고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서는 북한에 팽당하고 미국에 팽당하고 또 금강산 뭐 또 철도 뭐 이게 사실상은 현실성이 거의 없어지죠. 테마는 테마로서만 활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현실성이 없다라는 것은 유엔의 안보리 제재 부분이 풀려야 되는 게 맞고 미국에서 입김이 나와야 되는 게 맞고 지금은 우리가 휴전 상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미국이 개입되어 있는 상태이고 어쨌든 여기서부터의 흐름인데 여기서부터 우리나라가 먼저 남북정상회담의 틀을 열어버리죠. 굉장히 뭐 3차 남북정상회담 굉장히 긍정적인 같은 민족으로서 근데 금융시장의 기준에서는 미국의 눈에 벗어나는 흐름이 돼버리는 거죠. 미국의 눈에. 거기에 또 한 가지 뭐가 돼요? 또 중국의 눈에도 벗어나 버리죠. 그러니까 중간에서 애매모호해졌단 말이에요. 그 미국의 시각에서 벗어나 중국에서도 벗어나 또 일본 속된 표현으로 이 잡것들이 아주 그냥 기고만장해 아주 우리한테 미국을 등에 업고 그런 상태에 놓여지게 되면서 제 해석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릴 때 정정불안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이제 정치적인 현황의 부분인데 최순실 씨 사태 부분에 클린화되지 못한 국내 정치 현황 그리고 거기에 대북 관련된 내용 중에 미국과의 트러블 뭐 눈에 보여지는 내용은 아니지만은 계속 엇박자의 흐름이 나오고 있죠. 거기에 중국과의 트러블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시장 전체적인 정책적인 정치적인 불확실성으로 대두가 되면서 시장의 흐름에서 글로벌 시장의 흐름에서 소외된 부분이 많다. 실질적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여드렸잖아요. 2017년 이후의 흐름에서 소외되지 않았다니까요. 전기전자 업종이 지금도 전기전자 업종은 사실상 일정 범위 소외된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적 범위가 크게 훼손되거나 그 누적 그 수익 부분이 훼손되거나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2017년 하반기 이후의 흐름에서 전기전자 업종의 수급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삼성전자의 수급에 있어서는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워요. 59억 주 중에서 변동성이 나오는 걸 퍼센테이지로 놓고 봐야지 여기에 나와져 있는 가시적으로 그냥 눈으로 보여주는 개인에게 물량 떠넘겨졌어요. 이런 흐름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이런 흐름은. 퍼센테이지 기준에서는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SK 하이닉스라든가 이런 기준. SK 하이닉스가 이때 얼마의 기준이냐면요. 2조를 매수했어요. 2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016년입니다. 다 똑같아요. 삼성전자도 자사주 매입이 2014년 12월 2일부터 자사주 매입이 7년 만에 들어오면서 유통 물량 자체에 씨를 말려버리죠. 외국인 기관의 지분 정리 부분을 다 받아내죠. 그죠? 하이닉스 부분 여기서 들어온 게 2조 지분율로는 이때 당시 18조 6천억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2조를 사 제낀 거예요. 변동성도 안 주고.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손바뀜의 흐름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다시 고점을 넘길 때 어떻게 돼요? 작년 하반기 이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요 금액이 적을 것 같습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이란 말이에요. 여기서의 2조지. 여기서는 그 이상의 매집이란 말이에요. 실질 계산을 해볼까요? 실질. 자, 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의 기준.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착각이라고 표현하면은 잘못된 표현일 거고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일단 보시죠. 2019년에 요 기준점에 언제냐면 6월의 기준입니다. 정확히 따지면 이제 7월부터 보는 게 맞는데 6월부터 연말까지만 놓고 봅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손바뀜의 기준인 거고 이렇게 놓고 보시면 개인들이 본격적으로 뺏긴 기준이 6월 17일이네요. 수급 부분에 대해서 뭐 동학개미 어쩌고저쩌고 이상한 엄한 소리 하고 있는데 누적 보시면요 2270만 주 뺏깁니다. 계산을 해보자고요. 하이닉스에 대해서 이게 적어요? 적은 물량 절대 아니죠. 2270만 주 많이 뺏겼을 때 2300만 주네. 그냥 2300만 주 기준 잡죠. 가장 많이 뺏겼을 때 2327만 주. 2327만 주. 그리고 이 부분을 매수평균 단가 6월 17일 이후에 얼마 샀는지가 보여지잖아요. 2월 17일 이후에 30일까지. 그러면 외국인들이 얼마? 78,900원이니까 79,000원에 샀다고 치죠. 곱하기 79,000원.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악소리가 나올 거예요. 79,000주
79,000원 곱하기 얼마? 2,327만 주 곱하기 2,327만 주 얼마입니까? 18조인가요? 얼마요? 하나, 둘,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그러면은 1조 8천억을 매수한 거네. 적어요? 1조 8천억이라는 매수를 작년 하반기 이후에 매수를 했는데 적습니까? 안 적죠. 근데 하이닉스만에 대해서 이렇게 매수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이닉스만 이렇게 매수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삼성 SDI도 손바뀜은 계속 있었다는 거죠. 2016년 이후에 아까 분명히 2016년도 시장 견인한 거, 특히 또 2017년도에 견인한 거. 그럼 2017년도, 그러니까 2017년 4분기 이후에,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가 5월 18일 바닥 찍고 움직이면서 그때 2조의 매집이 들어왔고, SK 하이닉스 2조 매집 이후에는 삼성 SDI, 삼성전기, LG전자 그리고 LG 이노텍에 대해서 매집이 들어왔어요. 지금은 이제 LG전자 쓰고 보면 좀 꼬여 있긴 합니다만. 그리고 나서 SDI의 고점을 넘기는 시점에 손바뀜 플러스 추가 매수가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들어옵니다. 이 바닥 대비해서요. 지금 IT 쪽에 대한 이러한 흐름이 상당하다라는 거예요. 삼성전기 수급 부분. 차익 실현 나가고 나서 다이렉트로 다시 2019년 하반기죠. 언젠가를 보시라는 거야. 언제 들어왔는지를. 2017년도 랠리 나올 때의 기준과 그리고 2019년 하반기에 다시 들어오죠. 또 볼까요? LG전자는 그렇게 안 됐어요. LG전자는 2017년도에는 그렇게 흘러갔는데 지금은 이제 관망기조 속에 과도한 조정인 거고, LG 이노텍은 시가총액은 뭐 좀 제한적이긴 합니다만 LG 이노텍 마찬가지의 기준입니다. 수급 보시면 2019년 하반기, 하반기에 들어오죠. 저게 적은 물량들이 아니라니까요.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원하시는 건 이거잖아요. 야, 이번에 시장 바닥 대비해서 아이고 난 여태 모르고 그냥 좋다 박수치고 좋아라 하고 우리 대박 났어요. 나 대박 났어요 했는데 알고 보니 시장 바닥이 얼마? 시장 바닥이 3월달 저점 대비해서 얼마 올라와요? 3월달 저점 대비 51.75% 움직였습니다. 그러면 시장의 흐름이 4월달의 기준에서부터 따지면 얼마 올라와요? 31% 올라왔습니다. 5월달 기준이면 15% 올라옵니다. 6월달 기준에서도 7% 넘게 올라옵니다. 그럼 여러분들 계좌가 저수익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저수익이 안 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깔깔깔깔 대고 웃고 있다면 그건 바본 거예요. 시장에서 항상 그 이전에 우리 정 의원님들께 말씀드린 게 뭐예요? 지금처럼 좋은 장은 돌 던져서 맞는 종목은 아무거나 맞아도 간다. 응? 뭘 사도 간다. 근데 시장 주도력을 가지고 가서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시장 27% 오를 때 전기전자 업종 61%씩 안정적으로 비중 채워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업종군을 잡아내서 수익을 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죠. 다른 업종 아무리 가지고 가봐야 시장 수익률만 나온다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에서라도 시장보다 큰 수익을 줄 수 있는 업종군을 잡아내셔야 되는데 그냥 막연히 좋아 눈 뜨고 일어났더니 수익 나서 계좌 좋아 빨개 좋아 그건 바보가 되는 지름길이란 말이에요. 그래놓고 시장 조정 나오면 그런 계좌는 더 깨져요. 이번에 시장에서 네이버가 들깨지고 다른 업종이 많이 깨진 것처럼, IT가 들깨지고 다른 업종이 많이 깨진 것처럼, 제약바이오가 들깨지고 다른 업종이 많이 깨진 것처럼 이제 와서 오늘도 우리도 정유 화학 쪽을 들여다보긴 했습니다만 예를 들면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정유화학 업체 기준에서 아직도 여전히 고점 대비해서는 어마어마한 조정으로 연출이 되어 있죠. 물론 2018년 기준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2019년 기준 잡아서도 아직까지도 36%의 조정. 바닥 대비 되게 많이 올라왔다 박수치고 좋아하는데 여기까지는 다 똑같은 조정이었기 때문에 쉽게 접근 못하고요. 그 다음 범위에 거래량 거래대금 터지고 조정이 반등이 나오는지를 봐야 되고, 또 우리처럼 우리의 기준에서도 SK 이노베이션 오늘은 들어가서 바로 밀렸지만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이때 들어가서 10만 2천 원 이때 들어가서 5월 19일 날 들어가서 일주일 만에 26%씩 수익 내고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요 흐름을 잡아갈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순환성의 낙폭과대주의 흐름인 거냐, 추세 전환이 나오면서 예를 들면 금융지주사의 흐름처럼 금융지주사들 2016년 이후에 그럼 어때요? 그냥 랠리죠. 수급 어때요? 그냥 수급 개선돼서 들어오죠. 저 때 뭡니까? 금리를 올리는 시점. 얘만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금융지주 똑같아요. 똑같이 흘러가죠. 2016년 이후에 흐름. 그럼 지금의 범위에서 첫 술에 지금 수급이 정체 상태에 조금 일부 들어온다고 해서 첫 술에 이때랑 똑같은 추세 변화다.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왜? 지금 금리를 올리는 상황이 아니니까. 다만 이제 바닥금리에서 추가적인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 여러 가지 이제 재료 내용을 봐가면서 이제 대처 범위를 설정하는 거. 그래서 결론은 매번 말씀드리는 것처럼 IT의 기준, 삼성전자의 기준, 이재용 그 부회장의 불확실성 해소되는 범위의 요 흐름에 SDI가 먼저 고점을 뚫고 갔죠. 예? 근데 그거는 누가 먼저 움직이냐의 차이지 다 똑같이 간다 그랬어요. 2016년도에 삼성전자가 먼저 움직이고 2016년도만 보세요. 자, 다시 054 2016년 이후 왼쪽 거만 화면을 보세요. 그럼 삼성전자가 먼저 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가 갑니다. 그 다음에 누가 가요? 뭐 삼성 SDI나 삼성 전기나 이런 쪽이 가요. SDI. 그죠? 2016년 내내 못 가다 2017년에 간단 말이에요. 또 2016년 하반기 4분기부터 가요. 누가? 삼성전자, 삼성 SDI, LG전자, LG이노텍이. 자 보세요. 2016년 말부터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LG전자 마찬가지예요. 2017, 16년 말부터. 또 LG이노텍. 그죠? 지금 이 흐름하고 다시 보여드려요. 삼성전자는 언제부터 가요? 16년부터 갑니다. 16년부터. 그잖아요. SK하이닉스는 16년 하반기 바닥 찍고 갑니다. 5월 18일 바닥 찍고. 그죠? 무슨 말이냐면은 누가 먼저냐의 차이일 뿐이지 얘가 잘라서 얘만 쭉 간다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가줘야 나머지가 쫓아온다는 거예요. 왜? 업종의 기준을 먼저 놓고 보는 게 맞는 거니까. 어찌됐건 SDI의 그 흐름만큼의 걔가 강했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쫓아간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사상 최대치 고점 뚫고 나스닥이 따라가고 있고 거기에 이제 S&P 500 지수가 따라붙고 있고 다우 지수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다우 지수에도 기술주가 포함되어 있고 S&P 500 지수에도 기술주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유가증권 시장에 이렇게 많은 업종이 있는데 이 안에 전기전자 업종이 있다는 거지. 이 안에. 코스피 지수 전체 업종 25가지 보험까지의 기준에서 이 안에 전기전자 업종이 있다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인덱스 상품을 사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려면 파생을 하는 거고 인덱스 상품을 사는 게 아니라 시장이 간다 하면은 시장의 견인 역할을 할 수 있는 IT 또 정책적인 역할로 강세를 띠고 있는 지금 정부의 강세를 띠고 있는 의약품 요쪽을 놓고 보는 거죠. 얘네를 사면 되지 얘네를 버리고 굳이 지수를 살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다 같이 들여다볼 필요는 없어요. 다 같이 들여다보는 거는 순환성의 흐름. 조선주가 움직여? 근데 수급이 뒷받침이 안 되네? 그래도 변동성은 나와? 그럼 그거에 대해서 스윙 정도. 주력이 아니라는 거죠. 왜? 건조할 수 있는 스타트 능력이 수주 받고 나서 지금 가계약이에요. 실제 계약도 아니고 가계약 수주를 받고 나서 설계하고 실제 건조가 들어가는 게 언제예요? 결제까지 나오는 게 내년 하반기 4분기 정도. 그렇기 때문에 같이 조선주 움직이고 철강이 움직이면 가져가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철강에 특히 포스코와 동국제강 같은 경우 후판, 동국제강 어마어마하게 가볍게 움직여버리죠. 그게 이제 후판을 생산하는 쪽이란 말이에요. 그럼 동국제강의 흐름, 시가총액 조단위 미만에서의 변동성의 확대, 이쪽 부분이 조선주의 연동폭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주의 후판의 수요 증가는 지금이 아니라 언제? 내년 하반기 이후. 그러니까 거기서 윤정도 잘났어가 아니라 수급이 뒷받침 안 되는 가격 반발력이란 말이에요. 삼성중공업 보시면 가장 큰 흐름이 나왔는데 수급은 바뀐 게 있어요? 아무리 손바뀜이라 할지라도 수급이 변화된 거 없이 변동성만 확대된 거죠. 그럼 우리가 저것을 버리자는 게 아니야. 하다못해 뭐 막말로 시젠 같은 종목도 다 매매를 했는데 근데 뭐 삼성중공업 매매 못하겠어요? 다만 주력의 기준을
현재로서는 가져가지 못한다. 철강의 기준도 포스코가 일부 이제 수급이 개선돼 있어요. 현대제철도 일부예요. 일부. 이것을 다른 쪽에 여러 가지 이유로 가져갈 수 있지만 일단 가격 반발력에 또 조선의 영향력 그리고 이제 바닥에서 수급 개선폭까지. 그럼 이쪽이 조금 더 유리하다는 거죠. 이쪽이 그나마 조선보다 유리하잖아요. 조선은 벌써 움직여 있는데 그게 수급이 뒷받침돼 있는 쪽이 아니니까. 그래 현대제철이나 포스코 같은 경우에 그래서 다음번 범위의 흐름으로 놓고 보는 거예요. 근데 주력이다 아니다? 현재로서는 주력으로 볼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응? 아니 수익률 게임만 하면 되는 거지. 시즌에서도 수익을 냈는데 수급이 뒷받침돼 있어요? 안 돼 있잖아요. SK이노베이션 화학 정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이쪽도 뭐 2차 전지로도 볼 수 있고 LG화학도 마찬가지고. 근데 수급이 뒷받침돼 있어요? 아니죠. 아닌데 왜 자꾸 낙폭과대주에서 바닥에서 꼭 무조건 잡으면 수익 날 것처럼 얘기하냐 이거야.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냐면은 이런 때 현상처럼 횡보 양상이 나오는 경우도 발생될 수 있단 말이에요. 아예 장악형이라도 뜨고 거래대금이라도 증가하는 모습이 나오면 모를까. 응? 이해되세요? 주력의 기준은 다시 얘기해서 하이닉스처럼 다시 수급이 개선되고 사상 최대치 고점을 넘기는 수급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조정폭이었다. 거기에 손바뀜인데 다시 수급 개선폭이 나온다. 얘는 그러면 돌릴 수 있다. 실적은 뭐 검증이 돼 있는 상태고 앞전 실적 때문에 자산 가치도 검증이 돼 있는 상태고. 그러면 이쪽의 주력, IT의 주력, 그 다음에 정책적인 흐름. 아니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회사가 좋아서 좋아해. 윤정도 제일 싫어하는 게 제약바이오라 그랬잖아요. 셀트리온 손가락질하는 종목이야. 근데 수익이 나오면 들어간다는 거죠. 바이오로직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의약품 쪽에 IT와 의약품 쪽에 주력의 기준을 잡고 그 다음에 업종 대표주 기준에서 네이버 보던 거는 차익 실현을 좀 한 상태고 재접근 범위를 모색할 거고 또 한진칼 일단 변동성 줬는데 한진칼에 대한 긍정적인 해석을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금융지주사를 보는 거죠. 예? 금융지주사의 흐름. 수급이 일부라도 지금까지 본 업종 대표주보다는 개선폭을 가져간단 말이에요. 2019년 하반기에 IT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한 수급이 유입돼 있었는데 그것을 발로 뻥 차고 아우 저거 개판이야 이거 하실 필요 없다니까. 동학개미가 삼성전자 땡겨서 삼성전자 수익이 뭐 많이 났어요. 똑똑해진 동학개미 바보입니까? 외국인 지분이 55%인데 외국인이 더 많이 먹었지? KB금융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잖아요. 응? 그래서 업종을 정리를 다시 해드리면 주력은 주력으로 놓고 보시고 수익 쪽에서는 수급의 개선폭이 뒷받침되면서 환경도 형성돼 있는 금리가 이제 제로금리 다 끝나서 채권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는 구간이야. 이제는 경기가 2016년보다는 긍정적인 상태니까 여기에서 그렇다면 금리 인상이 2016년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고 그렇다면은 금융지주사들은 긍정적이겠는데 그래서 들어오는 건가? 공매도 상환 저것이 추세 범위까지 연동될 수 있을까? 일단 입질은 들어와서 그럼 금융지주사겠죠. 거기에 보험, 증권 동반적으로 놓고 보시고 그 다음 범위가 조선이냐 철강이냐 했을 때 저는 이제 철강 쪽을 놓고 보는 게 조선은 일단 수주 범위에서 움직임 폭이 나왔고 그죠? 움직임 폭이 나왔고 그 다음 범위에서의 흐름이 뭐예요? 그 다음 범위의 흐름이 수급이 개선되지 못한 상태에서 변동성만이 확대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범위에서는 추가적인 변동성 확대 거래량의 수반인데 시가총액 극대형주에서 계속 그런 흐름이 나오는 것이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일부라도 수급이 가장 극대형주인 포스코에서 일부라도 수급이 나와 있는 철강 쪽을 같이 들여다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러면 제 기준입니다. 주력주 빼고 나서 금융지주사 쪽 금융주 그 다음이 철강 쪽 수급 일부라도 개선된 철강 쪽 그 다음 범위가 정유화학이 아직까지 거래량이 세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조선 조선의 변동성 여전히. 그리고 이제 두산그룹주들은 왜 두산그룹주로 오늘 이제 늦게 두산마켓을 봤냐면 일단은 채권단과 그룹 경영진들 간의 관계가 지금 사실상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두산그룹의 성격상 굉장히 두산그룹이 똑똑해요. 응? 그래서 너무 똑똑해서 각 정권에서 정부들이 싫어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구채 발행 같은 경우에 그런 거를 굉장히 잘 알아요.
그래서 채권단에서 악을 쓰고 야 이건 이렇게 해야지 대주주가 양보해야지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자기들이 그런 내용들을 너무 잘 계산하고 파악하고 대처를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싫어하죠. 왜냐하면 뭐 예전처럼 뭐 군사정부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러면 깔끔하게 구조조정을 완벽하게 하든가. 그러니까 법을 잘 알아서 요리조리 빼고 돌고 빼고 돌고 빼고 돌고 근데 구조조정이 완벽해지지 않았잖아요. 아직까지도. 일단 어찌됐건 이번에 채권단에서는 굉장히 강경책을 두고 있고 그것이 긍정적인 시장 반응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이슈의 범위인 거지 실질적인 뭐 손바뀜까지는 이해를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수급 부분의 흐름에서는 뭐 오늘 같은 변동성 오버슈팅 나올 때 뉴스 나오고 나서 주말에 뉴스 나오고 나서 오버슈팅 나올 때 실질 순매수 기준에서의 변동 수급 개선폭은 없잖아요. 결론적으로 내용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결론적으로 변동성을 놓고 보면서 아 이게 어떻게 움직일까를 들여다보는 거지. 와 이게 구조조정하니까 대박이에요. 이렇게 후행성의 해석이나 막연한 해석을 가져가는 건 위험하다 오히려. 무슨 얘기냐면은 자칫 잘못해서 말도 안 되지만 뭐 감사하겠다. 말도 안 되지만 혹은 다른 이상한 뭐 구조조정을 위해서 대한항공처럼 예를 든다면 아 증자하겠다. 채권단의 요구사항이 증자 부분도 있으니까. 근데 대주주도 자기들이 주주 배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삼자 배정을 누가 해주겠어요? 그러니까 주주 배정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버거우니까 증자나 이런 부분 쉽지는 않아요. 근데 채권단이 압력 넣고 니들도 사재 털어 뭐 어쩌고저쩌고 해버리면은 재무구조 개선되는 건 개선되는 거고 주가가 어찌됐건 주주 가치가 희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33년 주식한 윤정두가 이런저런 리스크 다 감안해서 자칫 잘못되면은 여러분들의 자산이 기스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안 건든단 말이에요. 아니 알테오전 같은 경우 마케팅하기 얼마나 좋아. 지금도 그냥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잠잠해졌는데 잠잠해지거나 말거나 뭐 그런 내용도 없죠. 마지막 문자의 편입 기준이 사실상은 마지막 전 단계가 18만 원, 19만 원, 22만 원까지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 범위에 편입하고 매수 평균 단가 25만 4천 원이잖아. 비중 5%. 5일 전 이탈되면 정리하자고 했는데 직장 다니신 분들은 정리를 못하고 그죠? 근데 이제 장중에 못 봤으면 모를까 보고 있는데 급변동이 나오는데 일단 어느 자락에서든 일단 손실이 크더라도 정리. 왜? 누적적으로 지금 시장 돌려서 수익도 난 게 있는데 그 다음날 편입 기준 아니다. 그 다음날 편입 기준 아니다. 5일 전 넘겼기 때문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또 수급도 일부 들어왔지만 언제 어느 때 다시 분식회계 리스크 부분 이게 오버였을 수도 있지만 그게 뭐 말 그대로 완벽한 오버일까? 확인 안 되잖아요. 들여다보기 싫다 이거예요. 아 여기서 수익 내주세요. 이거 필요 없어. 복수전에 필요 없어. 다른 쪽에 보면 되잖아. 다른 쪽에서.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불확실성이 있고 조금이라도 문제성이 있다면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라는 게 아니라 누가 시비 걸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런 29%의 변동이 나왔는데 이런 변동이 또 안 나오겠어요? 막말로? 이게 싫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싫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산을 지켜주는 거지. 아니 윤정두가 맘먹으면 이거 마케팅 못하겠어. 자 변동 나왔죠. 손절했어요. 갭상승에 전서구형 떴습니다. 거래대금도 충분해요. 어이구 시초가 대비해서 양봉이네. 5일선 올라탔어. 편입. 어이구 갭상승이네. 야 보셨죠. 누적 수입 보셨죠. 그건 광고잖아. 마케팅인 거고. 실제 비중 얼마나 갖고 가? 5%? 그것도 추세 매매 5% 잡아드렸던 거고. 응?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자산의 기스가 나느니 이 종목에 대한 마케팅을 제가 포기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두산그룹주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뭐 두산인프라코어나 이런 부분의 변동성에 대한 내용들 오픈해드리고 했습니다만 누적 수급 범위가 아무리 손바뀜이 있다 해도 누적 수급 범위가 개인들이 뺏겨지고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주가가 강세를 띠니까 시장 해석은 긍정적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뉴스는. 근데 실질 평가는 외국인 기관이 평가해야 되는데 그들의 평가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나와요? 아니잖아요. 일양약품 이거 뭐 윤정두 규준님 이걸 왜 못 잡아? 오늘 장중에도 악 쓰면 되지. 자 8% 시가총액 뭐 1조짜리니까 10%까지 붙을 수 있습니다. 눌릴 때 들어갑시다. 뭐 아니면 손절하고 말지.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그 가격 반발력이 있고 우리가 원칙을 뭐라고 세웠어요? 매번 여러분들께 말을 바꿔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원칙 부분에 교육을 해드렸을 때 명확하게 잡아드리는 원칙이 우리가 종목을 설정할 때
금융당국의 제재 조항이 들어가 있으면 그러면 배제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기존에 뭐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장중에 이 종목에 대한 전략 부분을 저 연구원을 시켜서 전략 부분을 설정해 드릴 때에도 어떻게 기준을 잡아 드렸죠? 결론적으로는 오버나잇은 불가하다. 왜? 이 종목의 경우에 오버나잇을 불가한 이유는 내일 단일가 매매 들어가잖아요. 그 단일가 매매에 들어가게 되면은 환급성에 대해서 굉장히 버거운 흐름을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목을 설정할 때 어떻게 돼요? 관리 종목, 투자 위험 지정 등의 시장 특이 지정 종목은 안 들어간다라고 분명하게 교육할 때 넣어놨습니다. 근데 일양약품 끝내주고 이러면 윤정부가 나쁜 윤정부인 거지. 요거 마케팅 하려면 마케팅 못하겠어요, 요거? 그냥 배운 대로잖아요. 이날 앞전부터 거래량 터지면 들어가라고 말씀드렸잖아. 내가 맨날 뭐 2,000개 종목을 다 눈 빠지게 들여다보면서 있어야 돼요? 못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래간만에 거래량 터지고 또 27%까지 움직였어요. 예를 들면. 그리고 전량 차익 실현을 했겠죠. 만약에 들어갔다고 치면. 그러면 그 다음날 오늘 같은 날 보는 게 맞죠. 공격적인 성향이면 따라 붙는 게 맞고요. 근데 이 부분을 내일이면은 단일가 매매 들어가는 종목을 자칫 잘못하면 들어갔다가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면은 손실폭이 확대될 수 있는데 굳이 이런 종목에서 수익을 추구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양약품이든 뭐 두산그룹주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두산그룹주도 오늘도 우리도 두산 밖에 들여다봤으니까 그렇게 해서 들여다볼 때 어떤 기준을 설정한다? 항상 리스크 관리는 하는 쪽으로 기준을 설정한다. 그래서 일양약품이 아마 이렇게 상한가에라도 정리를 합니다라는 내용이 어떻게 생각하면 진짜 시장이 단순하고 눈먼 돈들 잘 뭐 속된 표현으로 빼먹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뭐냐면 일양약품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고지가 돼 있어요. 공시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투자 경고 지정을 하기 때문에 또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예고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단일가 매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분명히 공시가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전 거래일 대비해서 올라가면 단일가 매매 들어간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시장은 진짜 우스운 게 그렇게 상한가 갔는데 시간에서 하락이 나오죠. 그러니까 모르고 샀던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리스크들을 제거시켜드리고 잡아주는 게 윤정도의 역할인 거지. 자, 두산마켓 대박 났죠? 일양약품 대박 났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응? 내일 기준에서 들여다볼 종목 하나 오픈을 할 거예요. 근데 뭐 굳이 윤정도가 뭐 종목 장사하는 사람도 아니고 종목 하나 대박 치면 뭐 매출 땡겨야지 이런 사람도 아니고 결론적으로 조금 전에 이제 업종 부분 딱 말씀드렸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어떤 거 여쭤볼 거냐면은 현재 기준에서 내일 단기 공략주를 좀 들여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333 마지막 이제 뭐 출석 체크도 할 겸 내일 단기 공략주를 들여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333 기준 잡아서 카카오 TV 쪽에 계신 분들은 카카오 톡방에 그리고 이쪽에 라이브 창에 계신 분들은 라이브 창 쪽에 333 눌러주시고 단기 공략주 그 시간에 걸해서 하나 특이한 게 있어서 그거 하나 들여다보려고 그래요. 어차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지주사, 철강, 그 다음에 이제 조선의 변동성, 그리고 정유화학 업체 요 정도 들여다볼 거예요. 그
중에 대형주 기준에서도 변동성이 충분히 나오니까 뭐 하나금융지주에서 4월 28일 날 같은 경우에 16%의 상승이 나오기도 했는데 그래서 굳이 뭐 외도하지 않더라도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있을 텐데요. 그거 말씀드리고 이제 그 이재용 부회장 관련 삼성그룹주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코멘트 해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파트론을 시간에서 보니까 파트론에 대해서 시간의 거래량이 좀 터져줬더라고요. 62만 주나 터졌어요. 그럼 11,000원에 마감을 졌단 말이에요. 5%예요. 그럼 시가총액이 얘가 아주 적지는 않아요. 1조 미만이긴 합니다만 5,600억. 어떤 뭐 뉴스의 내용이 있었는지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6월 1일부터 해서 들어온 그 수급을 보면은 이런 종목에 이제 단기 성향, IT 쪽에 단기 성향, 스몰캡 쪽 뭐 외국계든 기관이든 단기 성향의 매매를 추구하는 쪽들도 가끔씩 들어오죠. 어찌됐든 들어온 수급이 작지가 않아요. 5,400만 주짜리인데 0.5%, 이틀에 막 1% 이상, 또 오늘 0.5%, 0.6%에 달하는 그런 매수. 그죠? 매수 평균 단가는 당연히 지금 주가보다 낮죠. 근데 어느 정도의 일정 범위의 수급을 형성시킨 이후의 흐름에서는 변동성의 확대를 나타내 줄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일 기준에 오늘 시간에서 이제 그 거래됐던 부분, 이것도 교육 중에 하나입니다. 교육 중에 하나가 되는데 종목을 이제 설정해서 놓고 보실 때 시간의 거래대금 최상위 종목이에요. 그러면 오늘 거래대금 최상위 종목에 거래된 가격대 라인이 대부분이 11,000원 전후, 11,000원 그러니까 11,000원, 1,850원, 1,900원 뭐 요 정도 수준입니다. 변동 거래량 62만 주가 완벽하게 일방향성인 매수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자전으로 돌려서 거래를 시켰을 수도 있단 말이죠. 어찌 됐건 요 11,000원 기준에서의 수급 범위가 일정 범위 해소가 되고 난다면,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제가 볼 때는 오늘 거래량이 62만 주고, 그리고 단기 고점에 대한 매물에 대한 흐름, 그 부분이 해소가 되고 나면, 그럼 대략적으로 거래량 기준은 한 개장 초 기준에서 한 200만 주 정도, 개장 초 기준에서 200만 주, 그게 시간 기준으로 어떻게 9시 한 10분까지 200만 주 정도 터져주게 되면, 그렇게 되면서 양봉이어야 됩니다. 절대 음봉이면 안 되죠. 음봉이면 뭐 오늘 시간에서 들어올려놓고 따라붙는 쪽에 매물 던지고 나간다는 흐름이 되고요. 그렇지 않고 양봉의 흐름에서 시초가가 얼마에 형성될지 모르겠어요. 뭐 시간의 흐름처럼 11,000원 수준에서 형성이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가급적이면은 11,000원 미만. 더 좋은 거는 만약에 시초가가 1,800원, 1,900원에 시작해. 이건 땡큐하죠. 1,800원, 1,900원 혹은 1,700원 이러면 이건 땡큐한 거야. 시초가부터 붙을 수 있어.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파트론의 경우에 시간에서 62만 주를 어떤 식으로 돌렸던 62만 주를 거래를 시켜놨는데 평상시 대비로는 거래가 왕창 터져놓은 상태예요. 뭐 뉴스가 있든 재료가 있든 다 필요 없어. 근데 내일 기준에 갭상승을 띄워놓고 음봉으로 떨어뜨리면 차익 실현이 나가는 거죠. 따라붙는 쪽에 물량 던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새롭게 들어오는 쪽이 세게 밀어 올리지 않는 한 버겁죠. 근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오늘 기준이 시간에서 가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1,800원에서 11,000원 사이에 다 거래가 됐는데, 아니 뭐 시장이 빠져서 시작되든 눌려서 시작되든 어떤 이유에서든 파트론의 시초가가 가장 땡큐한 거는 800원 미만, 1,700원, 1,600원 이렇게 시작이 되면 동시효과부터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동시효과부터. 실패되더라도 들여다 볼 수 있어요. 편입의 기준을 설정하신다는 거예요. 시가총액 1조 미만이니까 5% 최대폭을 5% 범위에서 그렇게 돼 있고, 두 번째 범위는 11,000원 뭐 바로 밑에 언저리에서 매매를 돌린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도 일단은 갭상승의 1조 미만짜리 종목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개장 초의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의 경우는 거래량 어떻게 봐요? 200만 주 정도가 9시 한 10분 정도까지 해서 200만 주 정도 터져주면 제일 좋아요. 늦어도 9시 반까지는 200만 주가 터져줘야 돼요. 9시 반까지는. 왜냐하면 동시호가 물량이 최소 3, 40만 주 이상 터질 거란 말이에요. 시간에서 60만 주대라면은 동시호가에 최소한 30만 주 이상 터지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그 물량이 안 터져도 돼. 내일 기준에 1,000억만 넘기면 되니까 최소 1,000만 주만 터져주면 됩니다. 그러면 동시호가 이후에 대략적으로 9시 2분까지 50만 주, 그리고 9시 10분까지 100만 주 이상. 근데 욕심을 부려서 200만 주 말씀드리는 거죠. 200만 주의 양봉이면 벌써 이미 주가는 좀 탄력을 많이 받고 있을 거예요.
그럴 때에 단기 공략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파트론에 단기적으로 유입돼 있는 요 편입 물량이 적지 않아요. 그죠? 대략 한 2.5% 수준인데 요 정도면은 매수 평균 단가에 15에서 20%는 들어 올려놔야 그들도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더 들어올 수도 있죠. 상황에 따라서는. 뭐 이 종목을 뭐 꼭 단타치로 들어온 잡주의 영역으로 볼 필요는 없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파트론 내일 하여간에 동영상 전략까지 잡아드릴 거고 우리 정의원님들은 개장 초에 들여다볼 거고 그 부분을 카톡방에 계신 분들은 같이 들여다보시자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삼성그룹주들에 대한 흐름인데 오늘 그 질문이 제일 많았고 그 부분에 대한 이제 해석 부분이 좀 어렵게 대처가 됐는데요. 가장 쉽게 설명드리면 이겁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이 되고 난 이후에 삼성전자의 흐름이 뭐 문제가 있었나요? 전혀 문제 없었어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기간은 2017년 2월인가요? 2017년 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예? 그때가 구속 기간이에요. 근데 오히려 전혀 문제가 없었죠.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경우에는 이제 분식회계 관련된 변동성이 2018년도에 나온 거고, 그죠? 이때도 이쪽도 문제 없었어요. 지금의 흐름은 극도로 여러분들이 한 방향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불확실성 해소로 폭등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고. 예?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이 안 됐어. 영어의 몸이 아니라 그냥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됐어. 그렇다면 그걸 가지고 뭐 재료다 하지 말고 또 예를 들어서 구속이 됐어요. 구속이 됐다 해가지고 이거 악재다 뭐 난리 났다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 아니 그냥 단순하게 보시면 되잖아요. 그 당시 구속될 당시의 기준 그럼 뭐 별의별 해석 다요. 그 당시에는 뭐 구속이 될 걸 미리 알고 있었고 이번에는 몰랐는데 구속이 됐기 때문에 말 같지도 않은 후행성에 해석할 필요 없이 내일의 기준은 불확실성 해소로 그냥 받아들이고 변동성이 이상 변동성이 오히려 나온다. 급등이 나온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예요. 폭등이 나와요. 폭등이 나오는데 고점을 막 넘겨. 그럼 그걸 즐기세요. 즐기시는데 대표님 언제 고점을 잡아내죠? 최고점을 잡고 싶다 하실 경우에는 어떤 기준을 잡냐면요. 월봉 기준에 말씀드렸어요. 월봉 기준에 58,000원에서 6만 원이면 이번 달에 올라올 수 있는 범위를 대부분 다 올라온다고 봅니다. 올라왔으니까 차익 실현한다?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요. 올라왔는데 꼬리 달리면 쉽게 예를 들면 삼성중공업의 주봉의 기준에서 지난주 기준에 어디가 정점일지를 어떻게 알아요? 삼성중공업 주봉을 어디가 정점인지 어떻게 알아요? 여기가 정점이야. 여기가 정점이야. 여기가 정점이야. 모르잖아요. 그럼 계속 양봉으로 뻗어 올라갈 땐 즐기시다가 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순간 대형주니까 삼성중공업은 원체 바닥 변동성이 컸죠. 그러면 바닥 변동성 큰 것만큼만 나는 3%의 차익 실현할 거야. 고점 대비 눌림목이. 나는 5%의 차익 실현할 거야. 이 기준만 잡으시면 돼. 잡아내시면. 우리의 기준은 주력주라면은 비중을 일부 줄이는 거고 수익 종목은 두 번에 의해 절반 차익 실현, 전량 차익 실현이 두 번에 의해서 차익 실현하잖아요. 결론적으로 삼성전자는 기존에도 질문이 있었고 오늘도 답변을 드렸고 일본 기준에서 시가총액 극대형주에 우리는 마지막 매수자인이 예를 든다면 마지막 매수자인 기준이 5월 15일인가요? 5월 15일 요 정도 기준인가요? 그 다음 날인가? 요 날인가? 그렇게 해서 48,500원인가 뭐 그럴 거예요. 그 가격이 마지막 매수자인의 30% 비중입니다. 그러면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발생되면은 차익 실현 범위 예를 들어서 이런 날 고점 대비 1% 밀릴 때 30% 비중 중에 5% 차익 실현. 재편입은 내가 한번 차익 실현했기 때문에 재편입이 쉽지가 않아요. 차익 실현 단가 대비 3%는 좀 빠져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때 고가가 57,000원이었으니까 56,500원에 차익 실현했다. 그럼 3%면 얼마야? 대략 한 1,500원 잡으면 55,000원 이탈되면 그럼 오늘 같은 날 재편입하는 거지. 근데 쉽지가 않죠 사실은. 예?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 날의 범위에서 1%의 차익 실현했는데 두 번째 조정이 예를 들면 2%씩 밀리면 나는 또 추가 차익 실현을 또 하겠다. 그럼 얼마? 56,000원의 차익 실현했죠. 예를 든다면. 그 다음 범위는 또 3% 밀리는 구간이니까
오늘은 55,000원에 재편입을 맨 처음 차익 실현한 거 재편입한다고 쳐도 두 번째 차익 실현한 건 어디서 재편입할 거야? 힘겨워요. 대형주의 차익 실현 이후에 재편입이라는 거는 힘겹습니다. 그래서 비중만 일부만 조절을 해주는 거야. 그럼 삼성전자가 오버슈팅이 나왔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기준이죠. 하루에 7%씩 움직여. 삼성전자가 7%씩 움직이는 게 1년에 몇 차례나 나올 수 있어요. 그랬을 때 말 그대로 5% 이상 넘어가면은 야 이거는 굳이 꼬리 안 봐도 난 차익 실현할 거야. 이런 기준점. 혹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갭 상승 이후에 최고점 찍고 혹은 뭐 시초가 이후에 최고점 찍고 1% 밀릴 때 꼬리를 달든 음봉으로 나오든 그럴 때 차익 실현. 이렇게 기준을 잡으십시오. 그것도 비중 조절인 거예요. 아니다. 나는 수익 종목이다. 삼성그룹주 전체적으로 보는데 뭐 삼성중공업도 나는 뭐 조선으로 안 보고 삼성그룹주의 불확실성 해소 뭐 이런 쪽으로 놓고 봤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고점 대비 얘는 변동이 원체 크니까 고점 대비 2% 내지는 최소 2% 내지는 3% 밀리면 차익 실현하세요. 이런 양봉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막 야 18%는 엄청 올라온 거 아니야? 아우 이건 좀 일부 덜어내야지. 왜 그렇게 매매를 하냐는 거예요. 그렇게 기준 잡는 게 아니에요. 대형주든 소형주든 그래서 맨날 교육해드리는 거예요. 눈으로 보여지죠. 꼬리 달렸잖아. 그럼 여기서 차익 실현하면 되지. 근데 또 한 가지는 또 뭐가 있어요. 그냥 막 움직이면 예를 들어서 삼성 오늘 뭐 한진칼이야. 그냥 막 조금만 움직여도 와 드디어 움직인다. 한진칼 움직인다. 와 끝내준다. 100원, 200원, 300원, 500원만 움직여. 와 대박이다. 근데 퍼센테이지로 놓고 봐야 된다는 거야. 퍼센테이지로 놓고 보셔야지 그냥 몇백원 움직였다고 내동 매매를 하시면 결국은 물량 다 뺏기고 그냥 허탈해지고 뺏긴 그 물량 현금화한 거를 또 지켜요? 못 지키잖아.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해서 그 돈 갖고 있으면 그 견딜 수 있어? 어? 돈 있으면 뭐해? 또 주식 사지. 결국은 재편입해야 되는 구간에 재편입 못해요. 우리도 솔직히 봐봐요. 네이버 차익 실현하고 네이버 기다리고 있어? 네이버 차익 실현하고 삼성 바이오로직 샀잖아. 장이 좋으니까 다 같이 움직이면서 올라가는 거지. 예를 들어 장 깨져갖고 네이버도 밀렸어. 그럼 네이버 다시 사야 돼. 돈이 어딨어? 삼성 바이오로직 사갖고 있는데. 아니, 가슴에 손 얹고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지켜드려야 되는데 윤정두가 광고는 안 하더라도 최소한 있는 고객 없애지는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자 시장 조정 나옵니다. 3월달에 조정 나옵니다. 전량 차익 실현하시고 현금 비중 갖고 하세요. 전부 환불이야. 그리고 옆집 가요. 옆집 가서 왜 못 견디거든. 지금 말씀은 잘하시지. 아, 그럴 때 고점 잡아주고 기다리려면 한 달도 기다리고 두 달도 기다리고 세 달도 기다리는데 내 얘기 안 했어요? 견디기 힘드신 분들은 지금 전량 정리하고 몇 달 쉬십시오. 돌 던져서 맞는 종목 아무거나 갈 때 시장 진짜 좋다고 난리가 났을 때 그때 초기에 빨리 따라 붙으십시오. 괜찮습니다. 금리 올리기 시작할 때 그때 붙으십시오. 그때까지 쉬십시오. 안 쉬잖아. 3월 내내 그냥 막 가슴 찢어지고 그나마 우리 방에 있었으면은 한진칼 더블 수익 나고 막 한진칼에서 먹고 살았지 그때는 그나마도. 또 주력주에서 힘들었지만 테마주들 그냥 시즌 2디지씩 다 잡아들여서 상한가 잡아내고. 근데 뭐해 비중 1%인데. 그조차도 안 들이면은 전부 이탈해서 다른 데 가서 엄한 종목 사고 있다니까. 자동차 뭐 부품 장비 자동차 장비 부품주들 막 거래량도 없는 거 이런 거 황금 대바닥 줍니다 이렇게 매수하고. 결론은 종목군들을 보실 때 또 시장을 보실 때 고점을 억지로 잡아내시지 말란 얘기예요. 시장이 강세를 띠는데 억지로 고점을 잡는 게 아니고 어떤 식으로 잡아요? 그 고점에서부터 음봉이 내려오든 꼬리가 달리든 그 기준을 보시고 특히 대형주 정상적인 종목은 음봉이 내려오고 특히 이제 꼬리 달리고 음봉이 특히 내려올 때 꼬리 달리는 것보다도 음봉이 내려올 때 거래량이 터지면 5MA, 20MA 거래량이 터지면서 내려오면 그건 정점에 달하는 겁니다. 바닥에서 그렇게 된다? 그럼 추세의 악화가 지속되는 겁니다. 테마주들은 조정을 받을 때 거래량이 안 나와요. 왜? 비이성적인 거래를 주가를 땡길 때 비이성적인 시스템 거래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밀려 내려올 때 매물이 나오더라도 착시 현상이 납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거 얘기해드렸잖아요. 남선알미늄의 주식수가 1억 1천만 주인데 거래량이 얼마씩 터져요? 거의 뭐 2억 주씩 터져버리죠. 2억 주.
그러고 나서 착시 현상이 나는 게 이런 게 뭐냐면 이 조종이 이때 당시에 매집한 애들이 안 나갔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종목을 누가 매집을 해요? 응? 이걸 누가 매집을 해? 말 같지도 않은 뭔 매집을 해? 실생거래죠. 그냥 매수.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매수. 결국은 여기서 물린 그 개인 투자자들이 물량을 출회시키죠. 그러면 이때 당시에 거래량도 만만치가 않아요. 몇 주예요? 막 6천만 주씩 막 터져 있죠. 그럼 이게 다 매물이 나온 건데도 그냥 기술적으로 이렇게 이평선의 차트의 기준에서 볼 때는 별로 안 나간 것처럼 착각을 하잖아. 주식수가 1억 1천만 주짜리에 6천만 주씩 터지고 운봉인데 이게 거래가 없는 거예요? 대형주는 이래요. 주가가 땡겨질 때 660만 주 터졌는데 3억 주짜리예요. 2.2%에 16.85% 등락이 나옵니다. 조정받을 때도 똑같아요. 조정받을 때도 어때요? 음봉이 떨어질 때 바닥이건 어디건 간에 매물이 튀어나오면서 수급 봐봐요. 개인에게 막 떠넘겨줬잖아요. 그 매물이 튀어나오면서 5MA, 20MA, 5일 평균 거래량, 20일 평균 거래량을 넘기면서 매도 물량이 출회되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매물을 잡아서 돌릴 때 거래량이 터지면서 돌리지 않으면 이 매물 조합을 못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거래량이라는 건 지극히 정상적인 3억 주 기준에 100만 주, 200만 주, 300만 주 거래가 되면서 매물이 나온 거. 그거를 300만 주, 400만 주, 500만 주의 거래량이 터지면서 잡아가는 지극히 정상적인 수급의 변화인데 아까 남선알루미늄 같은 그런 종류의 종목군들 또 EDGC 이런 종목군들 상장 주식수 대비 회전율이 월등히 더 커져 버린 그런 종목군들은 이런 거래량의 분석을 하는 게 아닙니다. 5MA, 20MA가 아니고 말 그대로 돌려질 때 그림에서는 1,000억 이상의 거래대금이 형성되느냐 그리고 원칙 끼가 있어서 거래가 터져 있는 종목군들은 최고 고점 대비해서의 거래대금이 형성되느냐 거래량이 형성되느냐 시장 같은 경우에 이거 상한가 원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처럼 뭐 5% 수익을 원한다고 뻥치시네요. 거래대금 2조 3천억씩 찍었죠. 그 정도 거래대금 하다못해 1조 정도의 거래대금이 나오지 않는 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상한가는 안 나와요. 그럼 나머지 부분은 나 추세 매매하고 싶다. 그러면 5일선 이평선 보는 거지. 어떤 식으로? 알테오젠처럼. 그러고 나서 이평선 깨지는 시점에서는 빠르게 대처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면 이런 종목 못 쫓아간다는 거예요. 얘나 쟤나 시가총액 비슷해요. 아시겠죠? 자, 마무리합니다. 삼성그룹주들에 대한 불확실성 부분에 대해서 해소. 어찌됐건 어떤 방향에서는 해소가 되는 거고 이재용 부회장의 그러니까 오너 리스크 부분이 어떤 식으로 해소가 되든 부정적으로 나오든 긍정적으로 나오든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윤정도가 볼 땐 제한적이다. 그래 왔다. 2017년도에도 그랬다. 지금도 그렇다. 거기에 글로벌 증시의 강세는 상당하다. 그 글로벌 증시의 강세에 대한 흐름을 여러분들은 전부 만끽하시고 즐기셔야 됩니다. 수익을 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내일 또 장중에 좋은 내용으로 동영상 올려달라 하시는 분들은 45번 올려주시고 여러분들께 저기를 알려드릴게요. 뭘 알려드릴 거냐면 자료를 좀 받으시는 방법 지금 새로 오신 분들도 꽤 계세요. 자료를 무료로 좀 받고 활용하시고 동영상 활용하시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여기 보시면은 네이버에서 윤정두를 검색하세요. 윤정두를 검색하시면 유튜브가 나와요 여기. 아니면 유튜브를 들어오세요. 아니면 유튜브를 들어오셔서 윤정두를 유튜브에서 검색하세요. 유튜브에서 윤정두 검색 그러면은 장중에 올려드리는 그 시황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일요일 날도 금리에 대한 정책 저기를 많이 해놨단 말이야. 근데 유튜브에서 윤정두 하면은 이 못된 놈들이라고 표현할게요. 지들 광고를 여기다 다 넣어놨어. 그 정도야 지금 윤정두가. 6,330분이 지금 동영상 구독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범위의 기준점들을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나오냐면 윤정두닷컴 이제 윤정두 유튜브에서 들어오시면은 요 기준에서 어떻게 돼 있어요? 일일 시황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불확실성 대비 글로벌 증시 강세에 대한 관심을 갖자. 대우조선해양 어떻게 하자. 안타깝지만 손절하자부터 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이렇게 대처한다. 의약품, IT, 금융지주사, 동국제강, 조선주, 하나금융지주, 개장초에 공식 편입 이런 내용들을 여기에서 들어오셔서 확인하시고 미리 대처하시고. 유료는 지금 생각이 없으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유료에 대한 의지가 있다. 그럼 홈페이지로 오세요. 여기 보시면 뭐 공식 홈페이지도 있고. 그럼 공식 홈페이지 윤정두닷컴이든 아니면 네이버에 검색해서 오시든 이렇게 들어오셔서 결론적으로 맨 왼쪽에 보시면 녹화 방송 이렇게 있어요. 녹화 방송. 녹화 방송을 누르셔서 거기에서 놓고 보시라는 거예요. 녹화 방송. 녹화 방송에서 오늘 것도 있고 어제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야간 교육 방송만 보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절대 소외가 안 됩니다. 3월부터 얼마나 악을 썼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시장 긍정적이니까 주력주들 포기하지 마시고 결국은 시장 50% 돌릴 때 여러분들이 계좌 한번 까서 이렇게 들여다보시란 말이에요. 야, 나 수익 나고 있어. 개뿔. 3월 저점 대비 50% 이상 100% 수익이 나 있어야죠. 그냥 조금 수익 난 거 가지고 나 수익 난 거야? 아니라니까. 시장 지수보다 수익이 나와 있어야만, 시장 지수보다 그래야만 수익이 난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VVIP 가입 할인 이벤트 적용해 드리니까 요거 참조하시고 그 다음에 문자반 그리고 이제 VOD 문자반 하지 마세요. 라이브 방송 만약에 유료 과금하시려면 이거 하지 마시고 네? 라이브 방송으로 오세요. 수익을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수익? 110만 원 내시지 말고 그러면 요거 할인 받지 말고 1개월에 300만 원 요걸로 들어오세요. 110만 원 내고 문자반 들어오시는 것도 상관은 없는데 수익을 원하신다면 라이브 방송에서 같이 매매해서 같이 수익 기준 잡으십시오. 그리고 마찬가지로 교육 강의 꼭 들으셔서 5탄의 강의에 한 강의당 9시간씩 들어가 있어요. 9시간씩. 그렇게 해서 수익 좀 내시고. 아시겠죠? 자, 윤정닷컴에 뭐 여러 가지 자료 있으니까 오셔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음악 올려드릴게요. 음악. 알렌 파스 프로젝트의 Since the Last Goodbye라는 곡 올려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